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지봉학입니다. 이번에 간단히 볼 논문은요, 목과 허리 신경병증에 대한 수술 전에 우리가 보존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이 수술 전 보존 치료의 최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헌조사 연구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준비한 이유로는 제가 최근에 디스크로 인한 레디에이팅 페인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라디큘로패시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내가 치료를 하게 됐대 호전이 전혀 없다는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환자분들께 어떻게 교육을 해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과연 목과 허리 디스크로 인한 라디큘로패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부터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을 적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썰전들과 같은 경우는 6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문헌 내에서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목과 허리 신경병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 전에 적어도 6주 정도 보존 치료를 시도하는 것을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가 이 연구입니다. 방법은 매드라인에서 영어로 작성이 된 논문 1953년부터 2013년도까지 발간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6주 동안 수술을 받기 전에 보존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 문헌들을 기준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에 대한 이제 Natural History, Outcome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총 5,719개의 연구들을 검색을 했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총 연구 개수는 13개 문헌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헌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서비컬 라디큘로패시가 있는 경우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서비컬 스파인의 디스크로 인해서 라디큘로패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88%의 환자들이 단순히 쉬거나 아니면 서비컬 라디큘로패시에 대한 근거 중심 치료로는 이제 트랙션이 있거든요. 룸바 스파인과 같은 경우에는 트랙션이 효과가 없지만 서비컬 라디큘로패시와 같은 경우는 트랙션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트랙션을 이용한 보존 치료에서 88%의 환자들이 7일에서 10일 내에 자연적으로 증상 개선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논문 결과로는요, 일반적으로 4주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게 되면 서비컬 라디큘로패시와 같은 경우는 증상의 개선이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을 만약에 고려를 하게 될 때는 4주 정도는 우리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단순 베드레스팅만으로도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60일 이내에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평가 툴에서 더 높은 점수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수술 결정이 오히려 수술 후 결과나 환자분들의 만족도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수술 전 보존 치료를 만약에 시도를 할 경우에는 서비컬 라디큘로패시가 있을 경우에 이상적 기간으로 4주에서 8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60일 이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의료 비용은 총 1992유로가 나왔는데 60일 이후에 수술 환자의 의료 비용은 4,836유로로 나왔어요. 이 금액은 아마 수술을 받기 전에 들어가게 되는 보존적 치료 비용으로서의 비용 증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룸바 디스크로 인한 이제 라디큘로패시가 있게 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리뷰에서는 3개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값들을 측정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 여기에 있는 논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제 2주 내에 단순히 배드레스팅과 평소 하게 되는 노멀 액티비티를 통해서 각각 70%에서 65%의 환자분들이 증상의 개선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 기간을 12주까지 늘려봤더니 추가적으로 20% 정도 증가를 해서 87%의 환자들이 증상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를 보면 4주 정도의 배드레스팅을 해봤더니 70%의 환자들이 사이어티카의 개선을 보였다고 하고요. 세 번째 연구에서는 배드레스팅과 보조기, 코르셋, 그리고 물리치료를 이용한 보존치료를 해보고 24주까지 환자들의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더니 총 88%의 환자들이 라디큘로패시의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연구들은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되고 2주에서 12주까지의 보존 치료를 적용을 해보는 걸 제안을 하는 거죠. 연구들에서 아웃컴을 측정한 연구들을 또 따로 빼봤더니요. 일반적으로 보존 치료를 8주 이내에 적용을 하고 수술을 받은 그룹에서는 통증의 강도나 아니면 작업 능력에서 더 좋은,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조금 딜레이 하는 것보다는 8주 이내에 좀 더 빠르게 수술을 받은 분들이 통증의 강도나 회복,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 등과 같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증상 시작 후에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언급했던 HR, QOL 스코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카키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3개월 전후에 수술을 받은 그룹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고요. 3개 연구에서 60일 이내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는 효과가 있다, 또 어떤 치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전에 언급했던 이제 자세나 아니면 척추의 정렬과 같은 이러한 기준들도 로우백페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이러한 연구들 또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직까지는 로우백 페인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기여 요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디스크 양상을 이제 컨테인 그리고 넌 컨테인 디스크 헤르니에이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둘에 대한 차이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테인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과 같은 경우는 4주 이내에 수술을 하라고 하고 넌 컨테인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지켜보고 수술을 고려를 해도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테인보다는 넌 컨테인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 때 우리가 보존 치료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디스크의 4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아직까지 출처를 찾지를 못했어요. 어떤 책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구글링해서 일단 4가지 단계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크 헤르니에이션과 같은 경우는 4단계 아니면 제일 앞에 있는 이제 디제너레이션을 빼고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디스크 퇴행, 디제너레이션, 프로랩스, 익스트루션, 시커스트레이션,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다 보면 이 디제너레이션과 프로랩스와 같은 경우에는 섬유륜이, 그러니까 애뉼라가 정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수액이 직접적으로 널브 루트를 자극하지 않고 애뉼라가 널브 루트를 자극하는 게 컨테인입니다. 그리고 넌 컨테인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익스트루전부터는 애뉼라가 손상이 돼서 수액이 직접적으로 널브 루트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디스크 양상을 보이는 걸 이제 넌 컨테인이라고 하고요. 애뉼라를 뚫고 빠져나온 수액이 직접적으로 신경근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컨테인과 같은 경우는요, 증상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얘네 둘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통을 호소를 하면서 디스크 벌징이, 그리고 디스크 헤르니에이션의 진행 상황이 심해질수록 요통과 함께 레디에이팅 페인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넌 컨테인과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인한 라디큘로패시가 갑자기 심해진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는 넌 컨테인 HMP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컨테인보다는 넌 컨테인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에서 보존 치료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았잖아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 non-contained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수액이 널브 루트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널브 루트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 그러니까 인체 조직 회복을 위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때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됐을 때 훨씬 더 강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고, 회복도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딱딱한 애뉼라가 널브 루트를 자극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물렁물렁하고, 널브 루트를 자극하는 수액이 널브 루트를 자극하지 않게 되는 이 회복까지의 기간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넌 컨테인과 같은 경우에는 라디큘로 패시를 호소를 하게 됐을 때 이 통증을 회복하는 비율도 더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인보다는 넌 컨테인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보존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길게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넌 컨테인과 컨테인의 이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의 각각의 증상을 알아두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보시는 환자분들이 넌 컨테인 룸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을 호소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비용적으로 경제적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뷰에 포함된 2개의 연구에서는 비용 효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연구에서는 6개월 동안 보존 치료를 시도를 하고 6주에서 12주에 보존 치료를 시도를 해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의료 비용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수술 시 환자당 2,832불을 더 지출을 하기는 했지만, 수술 시에는 빠르게 회복을 하고 6개월 동안 보존 치료를 한 것보다, 그리고 더 빠르게 경제 활동을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효율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일 이내 수술을 하고 60일 이후에 수술을 한 환자들의 비용을 비교를 해봤더니 60일 이내에 수술을 한 환자 그룹에서 좀 더 적은 의료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6개월 이상 보존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6주에서 12주 정도 보존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의료 비용과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 공공의료의 유무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그 단가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제적인 비용과 같은 경우 우리에게 알려주는 연구 결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디스크 환자를 보다 보면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수술을 언제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보존적인 치료로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증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요소들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기여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우리 물리치료사로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일반적인 수술 전 보존 치료 기간은 6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6주라는 기간이 사실은 되게 임의적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전부터 발표된 연구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수술 전에 보존 치료 기간을 6주로 잡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리뷰를 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는 연구였는데 서비컬 라디큘로패시와 같은 경우는 4주 내에 88%의 환자들이 호전을 보였고요. 룸바 라디큘로패시와 같은 경우는 4주 내에 70%의 환자 그리고 12주 내에 추가적으로 20%가 더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디큘로패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바로 결정을 하지 말고 한 6주 정도 자연적으로 환자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 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 오타가 있기는 하거든요. 계속 확인을 한다고 확인을 했는데 네, 나왔네요. 무분별한 수술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하지만 환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증 반응과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호소를 하면 하게 될수록 수술을 하게 된 뒤에도 통증의 메커니즘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이나 삶의 질, 그리고 경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환자와 같은 경우, 또한 수술을 결정하기까지의 보존 치료, 약이나 주사 아니면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 비용적인 면에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케어를 하면서 물리치료로서 케어가 안 될 것 같은 환자들을 조직 손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저는 물리치료사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큘로패시가 의심될 경우에는요, 가장 확실한 검사법은 맥켄지의 개념인 리피티드 무브먼트 테스트가 신뢰가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피티드 무브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자가 정말 디스크로 인한 라디큘러 패시로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근육이나 다른 말초신경의 모빌리티 문제로 인해서 사이어티카로 호소를 하는지를 잘 판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서비컬 라디큘러 패시로 인해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는 8주 정도의 기간을 보존 치료를 해봐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룸발 라디큘러 패시와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8주 정도로 우리가 보존 치료를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룸발 라디큘러 패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 치료 실력이 부족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호전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거든요. 룸발 라디큘러 패시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를 시도를 해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아마 라디큘러 패시, 그러니까 디스크로 인한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역학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통증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아마 서비컬 스파인보다는 룸바 스파인에서의 체중 부하가 확실히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연구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 중에 하나로 룸바 라디큘러 패시에 대한 보존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예후가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하는 요소들 몇 개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보자면, 일단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2주 정도 보존 치료를 해봤을 때 이러한 양상을 보이면 결과가 그리고 예후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야간에, 밤에 느끼는 통증이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진행함에 따라서 베이스라인, 첫 방문 시에 호소하는 증상들이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후가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BMI 수치가 낮은 경우에 또한 환자분들의 예후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를 보자면, 일단 증상 호소 기간이 30일을 넘긴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가 않고요. SLR 테스트와 리버스 SLR 테스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론니 밴딩 테스트에서도 양성을 보이게 됐을 때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프론니 밴딩 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사실 룸바 스파인 L1에서 L4 사이에 디스크 HMP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이기는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연구를 찾아봤는데 그 디스크 레벨에 따른 리버스 SLR 테스트 양성 반응을 언급한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SLR 테스트와 리버스 SLR 테스트 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후가 안 좋더라라고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기는 했고, 또 프론니 밴딩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꼭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론니 밴딩 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문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이건 이제 맥켄지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DP라고 합니다. 디렉셔널 프리퍼런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디스크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으신 물리치료로, 운동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의 개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좋아지는 허리 움직임의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렉션이면 플렉션, 익스텐션이면 익스텐션과 같이 이제 라디큘러 패시 아니면 백페인이 감소를 하게 되는 특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는 DP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라디큘러 패시는 허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허리를 구부릴 때 라디에이팅 페인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허리를 펴게 될 때 백페인과 라디큘러 패시, 라디에이팅 페인이 심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건 룸바 스파인의 HMP로 인한 라디에이팅 페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허리를 움직여 봐도 이 증상의 개선이 없고 심해지기만 하는 거죠. 이런 분들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뭘 해도 안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 DP가 없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맥켄지의 환자 분류에서 디렌지먼트 신드롬과 같은 경우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렌지먼트 신드롬 중에 일리버시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를 하지만 증상의 개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 또한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맥켄지의 개념 그리고 맥켄지의 평가 방법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디스크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맥켄지 코스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는 스터디에도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더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가게 된다면 제 스터디 또한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한 번쯤 오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물론 제가 준비하는 거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과 같은 경우는 디스크 문제로 인한 환자분들을 과연 얼마만큼 치료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추천을 해야 되는지, 수술 이후에 상담을 해봐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임상에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매우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논문을 보게 된다면 저는 다시 이 논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내용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건강하십시오. 안녕.